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작가 지망생이에요. 나이는 만으로 45살이고 두 아이도 키우는 주부이자 엄마이지만 지금은 치열했던 시기를 지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보니 뒤늦게 작가라는 꿈을 갖게 된 사람이죠. 지망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저에게 변변한 작품은 없답니다. 요즘 책을 읽고 서평이나 간단한 글을 쓰면서 습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문득 제가 구독하고 자주 보는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사연을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규원이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제 이름은 남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어려서부터 종종 있었어요. 어릴 때 반 남자애들이 제 이름이 남자 같다는 이유로 놀리기 일쑤였어요. 전 억울한 마음에 왜 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냐고 엄마에게 물었죠. 아빠가 아들을 많이 바라셨는데 태어난 네가 딸인 거 알고도 중성적인 이름을 지어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름만큼이나 제 성격 자체도 여성적이지는 못해요. 아주 이성적이고 감정을 자제하는 면이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죠. 제 생각에도 전 다른 여자들보다 감정을 자제하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추구하는 점이 좀 남다르다 싶어요. 달달한 연애 드라마보다는 반전과 복수가 살아있는 드라마나 소설이 제 취향이고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저의 장래 희망은 검사였습니다. 나쁜 놈들을 법으로 처단하는 검사는 너무 냉철하고 지적으로 보여 제 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회학과 대학 교수셨는데요. 어린 저에게 판검사가 딱 어울린다면서 제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우리 집은 이런 아버지 때문에 늘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했고 전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예의 있고 반듯한 모습으로 있어야 했어요. 학교 성적은 당시의 학창시절만큼이나 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셨어요. 그리고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자식이라거나 어린 나이라고 해도 용납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강의 자료나 책을 집필하시는 일을 전 국민학교 때부터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10살 남짓한 아이가 글을 쓰다가 오타를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심한 때는 손바닥 맴매를 할 정도로 엄하게 혼내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늘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아버지만큼이나 완벽주의 성격을 닮아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저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분은 엄마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우리 엄마는 동화작가셨어요. 엄마는 감성이 풍부하셨고 자식인 저를 늘 따스하게 감싸주며 사랑을 표현해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냉정한 성격에 감정 표현에 무뚝뚝한 남편에다 딸까지. 내 팔자가 그렇지. 상전을 2명이나 모시고 살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이 정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좀 실수하면 부녀가 다 파르르 하니 원.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이라니까. 엄마는 이렇게 한탄하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전 엄마가 아주 좋았어요. 제가 속을 다 드러내고 겪었던 일이나 감정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였거든요. 엄마도 하나뿐인 딸이 유일한 대화 상대라고 하시면서 우리 둘은 친구처럼 모든 이야기를 하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엄격하고 차가운 아버지라고 해도 두 분이 사랑해서 저를 낳으셨잖아요. 자식인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와 엄마는 남녀의 부부관계라기보단 동료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자식인 제가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혼이나 별거 한 적 없이 70이 다 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살고 계신 것 보면 그저 평탄하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평범하고 공부를 곧잘 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뒤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었던 검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 가서도 흥청망청 놀지도 않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 4년에 휴학까지 3년까지 꼬박 7년을 준비했건만
제 노력에도 저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 후 같은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치른 2차 시험에 떨어지기를 2번, 그렇게 두 번째 2차 시험의 낙방 소식을 들은 12월의 겨울날 쏟아지는 한방눈을 맞으면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있구나. 다시 1차 시험부터 사시 준비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그 길로 사시를 포기하기로 정하고 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난 우리 규원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어. 스스로 할 만큼 하다가 끝내는 마음 먹었다는 건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단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좋은 일 찾아보자. 이렇게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격려해 주시는 엄마와 달리 우리 아버지는 결과는 아쉽지만 수고했구나. 한마디를 하시고 서재에 들어가셔서 그날 저녁밥도 거르셨습니다. 아마 저만큼이나 아빠는 제 꿈에 거는 기대가 크셨고 그만큼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오랜 꿈을 접고 나서 대학교도 졸업한 마당에 무엇을 해야 하나 특별히 할 일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어느덧 28, 홍기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제 신랑감으로 점찍어 온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휘문교교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분의 둘째 아들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능력 있는 인재라고 아버지는 소개하셨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사귀는 남자나 마음에 담아둔 남자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의 제안, 아니 강요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른들의 집안끼리 남녀가 만난다는 사실이 좀 구닥다리 같아서 창피했다는 점 빼고는 말이에요. 어쨌든 어른들끼리 정하신 날짜에 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워커힐 호텔로 갔습니다. 약속한 1시에 늦지 않기 위해 집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이지만 더 일찍 나선 저는 택시를 타고 가던 길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는 만나기로 한 맞선남이 보낸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한 워커힐 호텔 말고 종로의 썸데이 카페에서 봐도 될까요? 전 약속을 중요시하고 특히 시간 약속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게 챙기는 성격이라 이때부터 맞선남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소를 변경한다면 적어도 3시간 전에는 통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쾌한 마음을 참고 행선지를 종로로 바꿔서 갔습니다. 카페에 가보니 맞선남은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이거 초면에 실례가 많았네요.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따님이시라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영훈 씨는 네이비색 스트라이프 수트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멋있는 회사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외모가 수려하다거나 매력이 넘쳐 흘러서 설렐 정도는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인간적인 호감이 생기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였죠. 제 생각에 영훈 씨도 저를 보는 눈빛이 반짝인다거나 설레이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로서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저는 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와 제가 애정이 샘솟아서 사랑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쇠땅이처럼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랑도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하면서 점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마 그 사람도 별 기대 없이 나왔는데 제가 파트너감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설립한 지 60년이 넘은 식품 제조회사 만나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는 32이고요. 올해 막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 초고속 승진이시네요. 32의 나이에 과장이면 빠른 편 아닌가요? 네,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빠르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같은 기업에서 상무까지 지내시고 은퇴하셨지만요. 전 반드시 CEO 대표까지 달고 말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영훈 씨의 말에서 강한 야망을 엿볼 수 있었어요. 남자가 그 정도 배포를 갖고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다면 제 남편감으로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불어서 왠지 그는 서툴고 치밀하지는 못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며 이야기하는 회사에서의 무용담을 잘 들어보면 짜임새가 좀 부족했고 거짓이 아닐까 싶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규원 씨는 제가 만나본 여자분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뭐랄까 아주 차분하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 교육 잘하는 좋은 엄마 되실 것 같아요. 영은 씨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고 그 이상의 불꽃 튀는 이성 간의 사랑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로 이미 어른들끼리 마음을 먹고 만들어진 자리였고 내 감정과는 별개로 결혼은 진행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의외로 영우 씨는 그날도 그 다음날도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를 할 테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한 번 맞선 본 남자와 다음 약속이 상견례라니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그 남자와 한 번 만났을 뿐이고 심지어 그 뒤로 애프터 신청도 없었고 우리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과 바로 상견례라니 이건 납득이 안 되네요. 넌 그 남자가 싫으냐? 싫고 좋고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 이야기를 하며 상견례를 할 수 있어요. 싫은 게 아니면 결혼해도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미 결혼 예정하고 만난 것이니 상견례 한 뒤에 얼마든지 데이트하면 되는 일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이상하게도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시 공부하지 말고 연애라도 실컷 해볼 걸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 맞선 남과의 두 번째 만남이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와 영은 씨 아버지는 처음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반가워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과거에 한 약속대로 우리가 사돈을 맺게 된다면서 참 좋아하셨죠. 하지만 상견례 분위기는 마치 이상한 연극과 같았죠. 가장 친하고 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결혼 당사자인 저와 영은 씨는 뻘쭘하게 앉아서 간간히 가벼운 이야기만 서로 나누었어요. 그날 잘 들어갔죠? 미안해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죠. 괜찮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당연히 잘 귀가했죠. 네. 그런데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독서요. 어쩐지 규원 씨 이미지가 지적이라서 그런 취미일 것 같았어요. 주로 어떤 책 읽으세요? 추리소설이나 범죄소설 좋아해요. 스티븐 킹이나 히가시노 게이고 아세요? 이렇게 결혼할 당사자가 하는 대화라는 게 처음 만난 사람같이 낯선 거였어요. 헌데 서로 낯설어야 할 양쪽 아버님들은 야 이 자식아 해가면서 너무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어머님들은 딱히 어찌할 할 바를 모르며 음식만 드시거나 어디 눈둘 데도 없이 불편해하셨습니다. 특히 영훈 씨 어머님은 정말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일단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그분은 얼어붙어 계셨죠. 그리고 쭉 찢어진 눈으로 한참을 제 아래의 위를 살펴보시고는 기가 차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뚫어져라 보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어요. 이후 인사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잠깐 멈칫하더니 불안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오늘 어디가 아프신가 싶어서 어디 불편하신가요? 말씀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아, 됐어요.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과하게 쌀쌀맞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묘한 상견례 자리에서 어색한 결혼 당사자들과 불편함이 가득한 어머님들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일사천리로 잡혔습니다. 무려 2달 반 뒤에 급박한 날짜였지만 양쪽 아버지들의 추진력으로 결혼 준비는 빠르고 차질 없이 이뤄졌어요. 영은 씨와 데이트 10번도 못 채우고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규원아, 아무리 아버지가 무섭다고 억지로 결혼해선 안 돼. 10번도 안 만난 남자에게 네 인생 맡기는 것이 난 아무래도 걱정되는구나. 저도 이런 결혼이 있나 싶게 어이없긴 해도 그래도 엄마, 그 사람이 싫거나 밉진 않아요. 인간적인 호감도 있으니 잘 살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요. 아니, 영훈이보다도 그 집 엄마 말이다. 상견례 때 봤을 땐 인상이 너무 아니더라. 반응도 좀 이상했고 말이야.
가뜩이나 시댁에서 시모 자리는 중요한데 그때 너를 보는 눈빛하며 말투가 마치 원수 보듯한 게 말이지. 내 딸을 그런 집에 보낸다는 게 난 너무 꺼림칙하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 결혼이었지만 엄마의 걱정과 달리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오전에는 집안일을 해놓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남편이 부탁한 자료를 찾고 검토해서 요약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다 근처 카페에 들려서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의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이 집에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하루의 이야기를 하다 같이 잠이 듭니다. 이런 전업주부 생활이 전 안 맞는 옷과 같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고 마음의 평온함을 주는 생활이라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심이 깊고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같이 지내기에 편안하고 회사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남편은 고마워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만난 여자들이 감정 기복이 크고 변덕스러웠는지 저 같은 여자는 처음 본다며 변변히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회식 자리에서 후배분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최 과장님이 너무 많이 취해서 사모님이 모시러 와주셔야겠다고요. 차를 몰고 종로로 가보니 남편은 인사불성의 상태였고 저는 동료분의 도움으로 남편을 차에 태워 집으로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취한 채로 제 손을 잡고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보고 싶다. 미안하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와 선을 보기 전에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소영이라는 여자와 군대 다녀와서부터 사귀었고 많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결혼을 약속할 만큼. 하지만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서 소영 씨의 집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혼처를 강요하며 억지로 맞선을 보게 했습니다. 그 맞선녀가 바로 저였고요. 저와 맞선 보러 나갈 때 처음에는 앙심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맞선 자리를 깽판치고 맞선녀에게 무례하고 불쾌하게 굴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겠다고. 그런데 저를 보고 왠지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제 까맣고 깊은 눈을 보면 왠지 순한 양이 되는 기분이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수록 좋은 여자인 것 같은데 괜히 상처 주기 미안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애프터 신청은 못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깊은 연애를 해보지 않아 이런 질척이는 관계와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건 얄미워서 옆구리를 콱 꼬집어주고 나서 집에 눕혔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남편이 나 어제 술 먹고 어디 부딪혔어? 옆구리가 너무 아프네 했을 때 혼자 킥킥대고 웃었죠. 결혼생활 1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고 1년 뒤에는 둘째 딸을 출산하고 연년생 아기들을 키우면서 저는 많이 바빠졌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무한한 사랑을 베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의외로 전 모성애가 강한 여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다.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 심정이 꼭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이면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예쁘고 그저 봐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니까요. 냉철한 제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출산과 육아는 정말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아이들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회사에서 성공하는 야망을 가진 남자로 평일에는 밤늦도록 회사에 있고 주말에는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을 따라 골프며 등산이며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부성애 같은 것은 없어 보였어요. 우리 아이들과 잘 놀아주거나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다른 집 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겠다, 남편에게 바가지라도 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가정적이고 애들을 살뜰히 챙길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을 임신 초기에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입덧이 심했던 임신 3개월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저는 원래 식탐이 없고 평생 소식하던 사람인데 입덧 때는 갑자기 음식이 안 먹히다가 또 갑자기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보, 일주일 동안 음식이 안 먹혀서 물밖에 못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부터 아구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퇴근할 때 회사 근처 단골집에서 포장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 오늘 회식이라 안 되겠어. 회식 끝나면 거기 가게 문 닫을걸? 당신이 회식하는 중간에 나가서 포장해 오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먹고 싶다기보다는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서 애기 핑계는. 그냥 참으면 안 돼? 아구찜이 뭐라고. 모냥 빠지게 회식하는 남자가 중간에 나가서 마누라 걸 사가겠어? 남편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고선 그날도 술이 떡이 돼서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저나 애들을 잘 챙기지 않는 무심한 남자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어지간한 일에는 서운해하지도 않는 저였지만 이때는 임신한 때라 그런지 너무하다는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남편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가장일 뿐 남편의 역할도 아버지의 역할도 잘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성과의 절반은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CEO까지 오르겠다는 야망에 비해서 가진 능력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를 잘 굴려서 전략을 갖고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게 통솔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일한 능력은 눈치가 빠르고 윗사람들에게 자신을 숙이고 아부를 잘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회사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전력이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제 도움이 컸습니다. 덤벙거리는 성격 탓에 회사에 기일 내에 보고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종종 잊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혼 때는 그런 남편의 심부름으로 자주 회사에 가야 했어요. 이젠 아예 제가 회사의 중요한 서류는 따로 제 USB에 복원하거나 클라우드 공용 서버에 넣어놓고 있다가 남편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회사 메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문서를 카테고리별, 날짜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는 법도 몰라서 제가 다 정리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래된 중요한 자료는 남편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제가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정말 비서가 따로 없죠. 남편은 결혼할 당시 이미 초임 과장 직급이었어요. 과장 이상이 되면 실무 능력만큼이나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남편은 밑에 사원 대리급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감정적이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진정시키고 중재자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막상 내 말대로 해보니 부하 직원들은 점차 남편에 대한 반감을 거두고 지시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남편이 부하 직원들 통솔을 잘한다며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는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했어요. 제가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남편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어떤 엄마는 부러워했어요. 어머, 우리 남편은 회사에 있을 때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규원 씨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보고 싶으신가 봐. 몇 번이나 전화를 하시네요. 규원 씨 정말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속모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굳이 거기다가 대고 별다른 말 하지 않고 슬며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은커녕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일 뿐이죠. 그 이외에 신제품 개발 출시 등 회사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도 제가 꼭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도 등 마케팅 자료를 찾아서 분석한 뒤 남편에게 의견을 주면 제 말대로 회사에서 결정하고 발표했으니까요. 심지어 집에 와서 회사 기획안 가이드나 전략 방향 등은 제가 잡아주고는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남편은 회사에서 얼굴 마담이고 실제로는 제가 일한 것과 다름없어요. 거의 저의 마리오네트 수준입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연봉은 같은 연차 대비 최상위로 이미 1억이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늘 연봉이 높았어요. 어느 주말 남편이 아버지께 부탁드릴 일이 있다며 시댁에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사팀 상무님이 아빠 후배 맞죠? 저 이번 미국 파견원으로 나가고 싶은데 힘 좀 써주세요. 아, 나랑 돈독했던 후배놈이니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런데 왜 파견원이냐? 파견 근무면 애들이랑 시원애미는 같이 못 가잖니. 이왕이면 주재원으로 가족들 다 같이 가서 애들 미국에서 학교도 보내면 더 좋지. 뭐? 안 돼. 우리 아들이랑 손자들 미국 가면 잘 못 볼 거 아니야. 아들, 꼭 미국 가야겠니?
널 보낼 생각하면 엄마는 벌써부터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몇 년이나 있는다고 가족들을 다 같이 가겠어요. 괜히 고생만 하지. 여보, 이런 이야기는 미리 나랑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애들 미국에서 지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회사 일로 한국에 들어와야 하면 당신만 들어오고 제가 미국에서 애들 케어해도 괜찮아요.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만 죽어라 고생하다가 하라는 거 아니야? 신세 좋게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면서 바깥 일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따르는 거지. 난 우리 명훈이가 미국 가서 자기 뜻 펼치는 게 좋겠구나. 엄마가 따라가도 되지? 남편 회사 일 결정을 실제로 제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몬은 아주 감정적인 분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미국 지사 파견 근무로 1년 정도 나가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속셈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파견 근무에서 돌아와서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모여 와인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파티 음식을 내오려고 그 자리를 잠깐씩 오가며 남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 미국에서 재미 좋았다면서? 진철이가 그러더라, 현지처. 뭔 소리야, 현지처라니. 아, 소영이 얘기야? 소영이가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 몇 년 일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해외 근무 핑계대고 같이 가서 지냈지. 회사 커리어도 쌓고 자유롭게 소영이랑도 지내고. 이 자식, 그렇게 좋았냐? 신소영, 그 여자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듣게 되다니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한 이유가 예전 여자랑 지내기 위해서였다니 그 사실을 알고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지나간 과거는 용서해줄게. 첫 딸린 네가 신나게 그 여자랑 즐긴 그 1년도 말이야. 앞으로도 그 여자랑 만나서 내 애들 아빠가 불륜남이라는 게 알려지면 난 용서 안 해. 그 여자랑 정리하고 그 증명을 해와. 내가 직접 그 여자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내 성격 알죠? 남편은 처음 보는 저의 무서운 협박에 적지 않게 놀란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최 과장의 미국 지사 근무, 미국의 현지처와 동거하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남편의 메일로 보냈습니다. 회사 사내 게시판에 이거 올리면 재밌겠죠? 신소영과 관계는 끝났나요? 라고 덧붙여서 말입니다. 이러자 남편은 겁을 먹고 생각보다 빠르게 신소영과의 관계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이고 그렇게 많이 사랑했다고 들었는데 고작 이 정도 협박으로 정리를 하다니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역시 남녀간의 사랑이란 참 더덥구나 싶고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불륜이었을 뿐인 건가 싶어서 비웃음이 나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다고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들을 제가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밖에서 여자애는 술집 가서 놀고 오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놀고 오는 거 정도는 별소리 없이 넘어가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을 희생할 만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을 아내인 제가 알고 있어요. 남편이 바람 폈다는 일은 그래도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만큼 미워할 짓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 전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모는 그냥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놀라고 소름끼쳐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여니 더욱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그냥 제가 싫다고 하네요. 학벌도 집안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자신에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싫다고 하니 당하는 당사자로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그리고 감정위복이 널뛰고 저만 보면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저는 시모를 대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돌아오는 생신 때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너 입은 옷 그게 뭐니? 네가 그런 화사한 핑크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아휴, 꼴 사나워서 못 보겠네. 이렇게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데다가 밑도 끝도 없이 제 옷차림을 보기 싫다고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 옆에 앉아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남편 옆에 제가 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가 앉거나 남편을 불러내거나 아니면 저에게 다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 시댁에 가면 무조건 따로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 편합니다.
절 잡아먹을 것 같이 구는 시모도 싫고 남편 옆에 있으면 못 살게 구니까요. 시부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고 하더니 이 집안에서 따스하게 대해주시는 분은 시부뿐인 것 같아요. 시모가 구박하면 조용히 제게 와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아가. 내가 부덕한 탓이구나. 하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왜 시부가 미안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일이 이렇게 든든한지 미처 몰랐죠. 시부는 남편과 시모 몰래 저를 챙겨주시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꽃바구니를 배달시켜 주시고 아무 날도 아닌데 저만 보면 용돈을 자꾸 주시려고 해요. 아마도 히스테리 부리는 시모를 견디는 며느리가 남편 내조 잘하는 며느리가 이뻐서일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시부에게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저 혼자 남아서 집안 곳곳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부의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책장을 채우고 있었고 책을 좋아하는 저는 그곳을 한참 보다 어떤 여자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으로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는데 분명 시부가 예전 좋아했던 여자일 것 같다는 촉이 왔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은밀한 과거의 사진을 어디 서랍장에 숨긴 것도 아니고 그 질투심 많은 시모가 이걸 가만히 뒀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 사귀었던 신소영도 그렇고 시부에게까지 내연녀가 있었던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바람피면 아들도 똑같이 바람핀다는 얘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시부가 그 과거의 연인을 지금까지 만나는 걸까 의심을 했죠. 하지만 시부는 바람까지 가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그 연심을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바람피고 다니는 남편에 비하면 시부는 순수한 순정남이네요. 결혼 이후로는 바람을 피운 것 같지도 않았는데 시모는 계속 옛날 일을 꺼내며 원망하고 괴롭히고는 했으니까요. 오히려 시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정말 피를 말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50년을 함께 산 시부가 대단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다시 본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 그 여자가 저를 많이 닮아있던 거예요. 흑백 사진임에도 얼굴형이나 머리 길이, 눈썹 모양까지 제가 봐도 꽤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주막능처럼 스치고 지나간 기억들. 아, 내가 이 여자와 닮아서 시모가 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했던 거구나. 시부는 특별히 나를 더 챙겨준 거구나.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게 한 게 아니라 옛사랑에게 한 걸까요? 그제야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부와 절친이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시부에 대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부는 원래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사랑하는 여자와 오래 사귀었다고 해요. 또 그 여자와 지금 시모는 같은 대학교의 같은 과 친구였으니 이 세 분은 삼각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시부가 친구와 연애하는 그때부터 시모는 이미 마음속으로 몰래 시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만나 기업에 취직한 후 혼담이 오갈 무렵 사귀던 여자분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다고 해요. 이 틈을 타서 시모는 자신의 시부모님에게 자신의 집안은 재력이 있다고 어필하며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울며 졸라대서 적극적으로 혼사를 추진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시부의 뜻과는 달리 시모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결혼한 뒤에도 시부는 시모에게 눈길 한 번, 정 한 번 주질 않고 회사일만 했대요. 그 친구가 참 불쌍하지. 재수씨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잃고 마음을 닫고 무늬만 부부처럼 몇십 년을 산 게야. 그런데 재수씨는 남편이 그럴수록 더 집착하고 질투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았으니 말이야. 결국 시모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기 아들에게서 보상받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늘 시모의 간섭과 통제 아래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시모는 한 번씩 남편의 셔츠와 속옷 같은 것까지 사다가 보냅니다. 아내인 제가 10년 넘게 챙겨주고 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집착이죠. 지난번 제사 음식을 차리기 위해 시댁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날 이런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단골 과일 가게 여자 사장과 시부가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여보, 여기 과일은 어느 밭에서 주워왔나 봐. 못 쓰겠어요. 다른 데로 가요. 하고 시부를 잡아 끌고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 보고 있는 저도 과일집 사장님과 시부 모두 얼굴이 빨개질 만큼 당황스러웠어요.
시부가 여자와 조금이라도 말을 섞으면 시모가 펄쩍 뛰고 과하게 반응하니 시부가 얼마나 괴롭게 살아왔을까 싶어 연민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도 14년이 흘러 남편은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사장 승진 소식에 저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뒤에서 힘쓰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일궈온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회사에서 이제 확실히 남편 쪽으로 따르는 라인이 생겨 장차 사장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 저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그릇이 부족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더욱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조강지처인 저를 남편과 시모는 내쫓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시모는 제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그냥 쭉 미워했죠. 거기에 남편은 예전에 만났던 내연녀인 신소영을 부인 자리에 들어앉히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바람피다 걸려서 관계를 끊었다가 최근 미국 지사 출장이 잦아지면서 다시 만났던 모양입니다. 신소영이라는 여자도 웃긴 게 그냥 과장 나부랭일 때에는 이혼 요구 없이 불륜관계만 갔더니 남편이 이제 사장 자리에 오를 것 같으니 사모 자리가 탐났는지 적극적으로 이혼해서 자기랑 결혼하라며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생겼어요. 남편과 시모는 당장 이혼해달라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네 년이 사장 사모님 소리 듣는 꼴 내가 못 봐. 당신이라는 여자 지긋지긋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맨날 지적하고 지시하고 네가 사장이야? 당신같이 뻣뻣한 여자 말고 야들야들하고 여자같이 구는 사람이랑 살 거야. 진짜 내가 사랑해온 여자랑 내 남은 삶을 살 거라고. 그럼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제 만나기업 사장이 될 우리 아들인데 저런 여자 갖다 버리고 입맛에 맞는 여자 들이잡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제가 당하다 보니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항변도 못했어요. 그들이 집을 나가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결혼 생활 전부를 남편의 출세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는 고작 이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 억울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호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심정과는 별개로 전 저 남편과 시모랑 계속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들에게 복수하고 싶죠. 하지만 복수하겠다고 이혼하지 않고 버티면 제 인생이 너무 시궁창같이 구질구질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저들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고 제가 얻을 것은 얻어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법대 동창생 중 변호사로 개업한 친구를 만나 이혼 조정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제가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첫째,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둘째, 아이들 양육비 월 700만 원, 현금 10억과 경기도 양평에 별장 명의를 넘겨달라. 별장 사용은 그 전과 동일하게 남편 시댁 모두 공동으로 가능하다. 별장의 시가는 20억이 넘습니다. 셋째, 남편은 어느 누구와 만나서 동거하든 상관없지만 법적인 혼인 및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아이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소영이 법적 배우자가 되면 남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길 것이고 둘 사이에 자식이라도 낳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애들에게 갈 유산은 확연히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는 따로 남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증거와 거래하는 벤더 업체에서 로비받은 증거 등을 갖고 계시더군요. 남편분의 회사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많은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으니 조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저와 변호사가 나중에 복수를 위해서 치밀하게 세운 이 이혼 조건을 남편은 순순히 소용했습니다. 명석하지 못한 남편은 이 조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장차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하는 위인이니까요. 오히려 시모는 현재 우리가 함께 살고 있던 일원동 빌라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그가 10억과 별장 명의 따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일원동 빌라는 시가가 40억 가까이 되지만 저는 그것은 탐나지 않았습니다. 애들의 양육비와 현금 10억으로도 앞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고 양평 별장은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다른 이유로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별장이 어떻게 쓰일지 여러분께 조금 뒤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모는 제가 이혼할 때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런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너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너 미워했는지 궁금했지? 궁금했을 게다. 이제 남이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넌 신기할 정도로 그 잡것하고 닮았어. 처음에는 너희 엄마가 그 여자인가 착각했을 정도로 넌 그 여자랑 닮았다. 내 남편과 서로 사랑했던 그 여자, 김혜선. 중저음 목소리 톤하며 까만 생머리에 창백한 얼굴, 동그란 눈썹. 그래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네가 몸서리치게 싫었다. 이제 내 아들과 헤어지게 되니 아주 속이 후련하네.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자기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를 미워하고 살았다니 시모는 정말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요? 남편과 시모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도 무능력하고 바람핀 남편도 사이코 시모도 더 이상 함께하기 싫었어요. 제가 이혼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친정 부모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특히 결혼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아버지는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너무 미안해하시고 자책하셨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 이혼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이혼 뒤 부모님이 사시는 대치동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교육한 만큼 성실하고 또 공부도 잘하며 심성이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딸은 미술 유학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남편이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200만 원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고 너랑 애들 쓸 양육비도 이젠 아까워서 안 줄 거야. 억울하면 소송 걸어봐 어디. 우리나라 법상 아무리 이혼합의 조건으로 양육비를 약속했더라도 안 보내면 어떻게 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압류 등으로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주워 듣고서 이렇게 버티는 모양인데 저는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에게 대해 책임감까지 져버린 이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이제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글을 작성해서 올렸어요. 제목은 최 부사장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를 고발합니다. 포함된 내용은 남편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여행하고 즐긴 회사 비용, 거래하는 벤더 업체에서 로비로 술자리 접대와 현금 및 금괴를 받았던 일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비서와 불륜한 일도 함께 제보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내쫓고 자기의 사랑이라던 신소영과 동거하면서도 회사에서는 비서와 놀아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저의 진짜 복수가 아닐 거예요. 남편 회사의 사장님에게 익명으로 퀵 우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양평 별장에서 남편이 회사 임원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로 접대하며 매춘부들과 놀았던 영상이 담긴 USB를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댁의 양평 별장을 이용하면서 10년 전 몰래 CCTV를 설치해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CCTV를 달게 된 계기는 남편이 이 별장에서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놀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증거나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달았던 것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복수의 수단이 되었어요. 복수의 결과는 오래되지 않아 금방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장에게 CCTV를 보낸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사내 게시판 제보로 자신의 파렴치하고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퍼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뒤 어느 기업에서도 남편을 써주지 않을 것이 명백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사장 자리까지 생각했을 텐데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제 복수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쫓겨날 때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와 함께 슬퍼하고 원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우리 친정아버지와 한잔하러 친정집에 들르실 때마다 늘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따로 아이들 양육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시부는 한 번씩 마음속 소망을 꺼내고는 하셨어요. 시모와의 황혼 이혼 말입니다. 제 복수로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난 과정의 일을 알게 된 시부는 이제 아내만이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을 느끼시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친정아버지와 제가 거들어서 결국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시부가 나오면서 시모는 자존심도 없는지 시부에게 매달려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이제 와서 당신 왜 이래요?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제발 나 버리지 마세요. 난 그 50년 세월 동안 한순간도 당신을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다는 거 당신도 알지 않소?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각자 편하게 삽시다. 난 당신과 1분 1초도 함께 살 수가 없어. 당신 이러는 게 결국 김혜선 그년한테 가는 거야? 당신이 아직까지 그 여자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친 소리 그만해. 그 여자는 죽은 지 10년도 더 됐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일 하나 때문에 당신은 결혼 내내 나를 괴롭혔다고. 미저리같이 정신병자인 당신과 내 남은 하루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시부는 매정하게 시모를 내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와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내연녀 신소영에게 버림받은 채 매일 술을 마시고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애들이랑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을 버리고 인생을 망가뜨린 남편의 술주정 따위는 들어줄 마음이 없어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며 돌아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시모는 시부에게 버림받은 뒤 반쯤 실성한 채로 다니던 교회나 모임도 안 나가며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복수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요? 이따금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한 것이 후회가 되고 있어요.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내쳐진 저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 입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한 복수는 통쾌했고 나쁜 인간들에 대한 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쓴 글을 봐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저희는 5식구인데요.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첫째 아들과 아직은 아빠가 제일 좋다는 둘째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키워주신 장모님, 이렇게 지내고 있죠. 장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게 되신 것은 최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가족에게 있었거든요. 저는 한창 사춘기를 겪어야 했던 중2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두 분은 출장을 다녀오시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하셨죠. 외동이었던 저는 고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사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셨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그만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춘기를 심하게 겪던 저는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죄 지은 사람처럼 항상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사촌들이 저에게 신경 써주면 써줄수록 움츠러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다 싶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는 고모 집을 나왔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벌었죠. 솔직히 연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게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했을 때 지금의 아내는 신입생이었어요. 처음엔 선배와 후배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녀에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도 생각했지만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외톨이였고 가진 것이라곤 저 하나뿐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그녀의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먹는 모습이 정말 복스럽네. 우리 애들은 뭘 먹어도 깨작거려서 음식 해주는 재미가 없거든. 정말 맛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레시피가 궁금할 정도예요. 어머,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어머님께서는 식사 시간 내내 반찬을 권해주시면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셨죠. 그런데 부모님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순간 어머님께서 정말 몰라서 제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죠. 어머님은 그냥 제게 말을 걸고 싶으셨던 것뿐이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게 빵빵한 종이 가방을 주셨어요. 오늘 잘 먹던 걸로만 조금씩 쌌어요. 혼자 산다고? 너무 음식 많으면 괜히 상하기만 할 것 같아서 한두 번 먹을 정도로만 챙겼으니까 가져가서 먹어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먹고 싶은 거 미리 경아한테 말해줘요. 내가 해줄게. 엄마 그러지 마. 오빠가 부담스러워하잖아. 이걸 뭐하러 줘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을 어머님께 돌려주며 괜히 한 소리 하더군요. 순간이지만 어머님의 얼굴에 잠깐이지만 섭섭함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찰나였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 표정을 살피는 습관이 남아있던 제 눈엔 너무 잘 보였죠. 아닙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오빠, 엄마가 괜히 그러시는 거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 주셨는데 왜 네가 그래. 가져갈 거야. 어머님은 제 말에 활짝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죠. 다음엔 우리말 편하게 해요.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더 좋고. 네, 어머니.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어머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반찬 떨어지면 꼭 놀라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예비 처가를 나서면서 저는 손에 담긴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행복했어요. 찾아뵙기 이전에는 제 상황에 괜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말이죠. 그 뒤로 저는 몇 번이고 그녀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생일이나 저희 부모님 기일에도 저를 집으로 불러주셨죠. 독립하고 난 이후 그렇게 즐거웠던 생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한 밥상에서 준비된 케이크에 나이만큼 초를 꼽고는 불을 붙였죠. 고모 집에서 있을 때도 생일은 챙겨주셨지만 가족끼리 케이크 촛불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이건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네, 아들.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자리 뺏기겠어. 엄마, 어떻게 우리 다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몰랐니? 너희 백을 데리고 와봐라. 내가 봤구나. 와, 말이 심하네. 어떻게 그래, 엄마? 예비 처남은 식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우는 척을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그 모습에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다 빵 터지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내는 분가를 원했지만 저는 꼭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회사도 가깝기도 했지만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처가살이 시키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기에 아내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내보다도 더 큰 벽은 어머님이셨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서방이 왜 여기 들어와서 살아. 됐어. 신혼인데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봐야지. 애도 가져야 하고. 어머님, 저 눈치 주실 거예요? 막 처가살이 시키실 거예요? 내가 우리 사위한테? 그럴 리가.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데 무슨 그런 말을. 그런데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침 처가가 있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 빈집이 있기에 그곳을 신혼집으로 정했죠. 아내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한참을 웃었지만 그래도 싫은 눈치는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웃기만 하셨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는 각자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저희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어요. 아침은 가볍게 먹고 저녁은 항상 처가에 들려서 먹고 왔죠. 이럴 거면 그냥 여기서 살아. 무슨 밥을 맨날 먹으러 와? 엄마, 식비 받아, 식비. 너도 안 내는 식비를 왜 우리 사위가 내야 돼? 넌 어디 엄마한테 식비 준 적 있니? 처남, 걱정 마. 당연히 식비 드려야지. 아이고 너도 그 돈으로 우리 사위 점심이나 든든히 먹어. 어머님 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건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내는 왜 이렇게 넉살이 좋아졌냐고 혀를 내둘렀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라고 하면서 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오빠, 적당히 먹어. 이러다 배 나오겠다. 어머니, 저 배 나왔어요? 이렇게 말랐는데 배는 무슨 많이 먹는 것도 아니구만. 괜히 먹는 걸 가지고 그런다. 어머님께서는 보기 좋게 잘 먹는데 구박한다고 아내에게 잔소리하시고는 제 앞으로 반찬을 더 챙겨주셨어요. 처남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닭살 돋는다고 무슨 이런 장모사위 관계가 있냐고 말했죠. 저는 그런 처남의 말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께서는 괜한 질투라고 말씀하시면서 웃기만 하셨죠.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었죠. 그녀와 심하게 싸우기도 했고 그런 날은 둘 다 어머니께 불려가 몇 시간이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도 전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처남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창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처남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첫인상은 엄청 무뚝뚝하고 까다롭겠구나 싶었어요. 애교 많고 다정한 처남과는 상극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건 또 그거대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학교 동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무슨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생활비도 스스로 벌어본 적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고 펄쩍 뛰었죠. 하지만 곧 처남댁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에 저도 아내도 어쩔 수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머니도 아직 결혼은 이르지 않느냐고 하시다가 아이 이야기에 그 말씀이 쏙 들어가셨죠. 아직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처남댁도 아이를 낳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는 것을 전부 어머니께서 해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아내는 처남을 불러서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연구소든 어디든 취직해서 독립을 하라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처남은 당연히 발끈했죠. 엄마도 아무 말 없는데 왜 누나가 그래? 엄마가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시겠니? 아, 진짜 누나.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누나까지 나서서 이럴 거야? 뭐? 이게 뭘 잘했다고? 아내와 처남은 이야기 시작부터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며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우선 두 사람에게 진정하라고 하고는 처남을 보며 말했어요. 처남, 결혼하고 나면 이제 성인이잖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처남도 처남댁도 그렇게 학교로 가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전적으로 다 어머니가 챙기셔야 하는데 어머니 연세도 생각해야지. 그건 저도 알죠. 그만큼 저희도 신경 쓸게요. 설마 엄마한테 애 맡기고 나 몰라라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건데요. 매형도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먹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내는 철없는 소리 한다고 혀를 차더니 처남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어요. 다르지. 우리는 엄마 집밥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얻어먹긴 해도 그만큼 엄마한테 해드리잖아. 넌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처남은 가만히 생각에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그런 처남을 더 몰아붙이더군요. 네가 분기별로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리기라도 할 거야? 아니면 기분 전환하시라고 공연을 보여드리기를 해? 너 이 사람 반만큼이라도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 그건 아직 내가 공부 중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공부 중인데 사고는 왜 치냐고!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시 대화를 원점으로 만들었어요. 처남은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 반박했지만 처음에 비하면 많이 소리가 작아졌죠. 아내와 처남의 다툼은 그날도 아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처남은 공부를 마치는 대로 취직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론 그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만큼이나 결혼 이후 어머니께 잘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어요. 처남은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가족이 늘어난 것은 확실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러 가면 평소에 비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느낌이 새롭게 다가왔죠. 어머니께서는 임신한 처남댁의 입덧까지 챙기시느라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처남댁이 입덧이 심한 편이라 저녁을 따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밥상을 따로 챙겨주세요?
원래 저 때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 같은 거야. 나중에 경아 임신하고 나면 잘 봐. 나도 입덧이 심했던 사람이라 경아도 걱정이니까. 저와 어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탁을 준비하는데 처남댁이 얼굴을 내밀더군요. 아직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안쓰러울 정도였죠. 저는 처남댁에게 많이 힘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처남댁은 얼굴을 잔뜩 일그러진 얼굴에 오만상을 쓰면서 미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기분이 이상해요. 배는 고픈데 냄새만 나면 속이 뒤집힐 것 같고 아랫배도 불편하고 그러네요. 제 몸인데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짜증도 나고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처남댁은 많이 힘든지 속사포처럼 하소연을 쏟아내다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다음 말이 대충 짐작이 갔지만 못 들은 척했죠. 어머니께서 음식 냄새 나는데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하자 처남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렇게 어린데 아이를 낳고 제대로 키울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아마도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처남댁의 입덧 시기가 지나갈 때쯤 아내도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가 제게 이제 곧 아빠가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주는데 정말이지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아내의 축하한다는 말만 귓가에 맴돌았죠. 예상대로 가족들은 다들 뛸 듯이 기뻐해줬어요. 아내는 걱정했던 것보다도 입덧도 먹덧도 없는 편이었어요. 대신 잠이 많아져서 힘들어했죠. 차츰 아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쯤 처남댁은 어여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첫 손주라 그러신지 기분이 묘하다고 하시더군요. 조리원을 나오자마자 처남댁은 복학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빠른 복귀를 원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라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당황했지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께 아이 맡겨두고 복학하는 게 이기적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지금 복학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계속 밀릴 것 같아서요. 처남댁은 학위를 빨리 따고 취직을 하겠다고 말하며 의욕을 불태우더군요.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되셨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내가 몸이 무거워지면서 육아휴가를 내고는 함께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얼마 후 아내는 튼튼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제게 아들이 생긴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영판 저를 닮았다고 하시면서 눈이며 코며 아빠가 많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안아들고 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진짜 이 애가 내 아들인가 싶기도 하면서 이렇게 작은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아내는 생각보다 능숙하게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연습의 결과물이 아니겠냐고 말하며 자신 있어 하는데 저도 웃음이 나더군요. 집에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 확실히 분위기가 변했어요. 몇 달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는 집을 걸어 다니고 있었고 하나는 이제 겨우 뒤집기를 성공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처남댁의 얼굴은 잘 보기가 힘들었어요. 실험이 바쁘다면서 외박을 종종 하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채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야 했죠. 아내는 그런 처남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처남은 투자받은 실험이 있어서 일이 많아진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처남도 나름 고충이 있는지 아내와 처남은 이 일로 크게 다퉜어요. 처남은 자신도 중간에서 충분히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물어도 부부의 일이라고만 했죠. 그래도 효과는 있는지 밤에는 처남과 처남댁이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고뭉치 준이가 어느 정도 걷고 뛸 무렵 저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지방 현장에서 2년간 있어야 했죠. 한국이 커봤자 얼마나 된다고 어디든 차만 타면 금방이지 않겠느냐며 혼자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아내 역시 저와 비슷한 곳으로 파견을 나가게 됐더라고요. 저희는 의논 끝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주고 지방에 따로 집을 구해 지내기로 했어요. 어머니께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막상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하다 보니 주말마다 올라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전화만큼은 매일 드리면서 안부 인사를 드렸어요.
지방으로 내려간 지 1년이 될 무렵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살이 많이 빠지시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셨죠.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도 길게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도 이상했고요.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보약이라도 한 채 해드려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건강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해 1박 2일 동안은 처가에서 지내기로 했죠. 직접 만난 어머니는 몇 달 전에 봤던 것에 비해 살도 빠지고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안 되겠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좀 가보자. 괜찮아. 병원은 무슨.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어머니 더 병원을 가보셔야죠. 맞아, 엄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닌가 한번 봐요. 저와 아내는 괜찮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딱히 나쁜 부분이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가슴 쪽에 열이 많이 몰려있다고도 하시고요. 아내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다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우리 어머니께서 푹 쉬도록 자리를 펴드리고는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7시가 넘어서야 처남네 부부가 들어왔죠. 언제 오셨어요? 누나, 오면 온다고 말을 하지. 두 사람은 우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특히 처남댁은 놀라는 것을 넘어 당황스러워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저는 낮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온 얘기를 했어요. 처남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셔서 잘 몰랐다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취직해서 적응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아, 처남. 지금이라도 신경 좀 써드려. 저는 처남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약을 지었으니 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처남댁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녁 준비가 끝나 깨우러 들어갈 때까지 주무셨어요. 일어나신 어머니는 한결 개운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디 불편한 곳은요? 매형이랑 한의원 다녀왔다면서요. 기분은 좀 어때요? 어머니는 처남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꾸 처남댁을 힐끗힐끗 쳐다보셨어요. 물론 잠깐 시선이 움직였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하셨지만 제 눈엔 다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도 반찬을 집어 드시면서 처남댁에게 자꾸만 시선을 주시더라고요. 마치 무언가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물론 제가 오버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찝찝한 기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비는 우리가 했으니 뒷마무리는 너희가 하라며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께서는 불편한 듯 주방으로 시선이 갔어요. 어머니, 뭐 불편하신 것이라도 있으세요?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아내 역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내가 놀라기는 뭘. 어머니께서 말씀을 얼버무리셨어요. 곧 처남댁이 과일을 가지고 나오더군요. 그녀는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는 어머니께 드셔보시라고 내밀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다가는 잘 먹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일을 받아 드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처남댁과 손이 닿자 흠칫 놀라시는 게 보였죠. 저는 이 문제가 처남댁과 연관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저녁 시간부터 줄곧 이상한 어머니의 행동에는 다 처남댁이 연관되어 있구나 싶었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저는 아내에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했어요. 아내는 처남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지만 저도 확실한 것은 없던 터라 그냥 의심만 간다고 말했죠. 지금 심증만 있다는 거잖아. 무슨 범죄 드라마 찍어?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하시잖아.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이 대답하실걸?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망설이다가 아내에게 CCTV를 집에 달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니캠이라는 것을 달았는데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래도 집에 CCTV를 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불쾌한 얼굴을 했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연하죠. 집에 그런 것을 그것도 몰래 달아둔다는 것은 감시의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어머니 방 입구 쪽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집 전체를 다 보자는 게 아니야. 그냥 몇 군데 어머니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법한 곳에 설치하자는 거지. 아내는 하루만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한결 밝아지신 얼굴로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내는 주방은 자신에게 맡겨두고 손주들이랑 좀 놀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준이는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가 좋은지 도통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처남네 아이인 은하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을 가지고 준이랑 싸운 것 같았죠. 은하가 크게 울어버리자 놀란 준이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있던 아내는 급하게 손을 씻고는 준이를 안아 올렸죠. 어머니께서는 서로 책을 보겠다고 하다가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하를 안아주셨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에 처남댁도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더군요. 어머, 얼굴에 이게 뭐야? 은하야, 너 여기 왜 그래? 책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좀 베인 모양이야. 살짝 스쳤어. 처남댁은 어머니의 설명에도 잠깐 인상을 팍 쓰더니 소독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미안한 얼굴로 은하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셨죠. 아내는 아이 피부가 연해서 생긴 거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이내 아이를 달래서 나온 처남댁은 잠시 어머니에게 눈길을 주는가 싶더니 식사 준비를 벌써 끝내셨냐고 하더군요. 아내는 아이의 얼굴이 많이 다쳤냐고 물었어요. 처남댁은 어머니 쪽을 힐끗 보고는 짜증난 얼굴로 말했죠. 제가 너무 예민했죠? 요즘 들어서 자주 얼굴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 다 말했어야 하는데 괜히 넘어갔나 봐요. 지금이라도 좀 얘기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오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물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처남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말씀처럼 얘기해야겠어요. 숨긴다고 어디 숨겨질 일도 아닌데 제가 괜히 참아줬나 봐요. 저는 처남댁이 등장하면서부터 줄곧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확실히 어머님의 얼굴 표정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였어요. 심지어는 처남댁이 주방을 오가며 곁을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몸이 굳어서는 시선을 아래로 하고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잘 보였어요. 저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이 어머니께 독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다시 CCTV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아내도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심지어 소리도 녹음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까 봤어? 애 다친 이후로 엄마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 계속 동서 눈치 보고 동서도 엄마를 쳐다보는데 뭔가 있구나 싶었어. 오빠도 생각하기에 이거 정상은 아니잖아, 그치? 저는 아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우리는 가까운 곳에 들러서 CCTV 설치에 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손쉽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운 뒤에 집에서도 몇 번 연습을 해봤어요. 대망의 D-Day가 됐어요. 저와 아내는 하루 휴가를 받아서는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아내는 어머니께 쇼핑을 가자고 하면서 모시고 나갔죠. 저는 잠깐이지만 빠른 속도로 집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 숨겨뒀죠. CCTV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와 저는 어떤 화면이 찍혔는지 함께 보기로 했어요. 저희 둘 사이엔 긴장감이 돌았어요. 별 내용 없는 장면은 빨리 감기로 넘기는데 주방에서 찍은 화면에 무언가가 잡히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죠. 주방의 캠에 찍힌 것은 다름 아닌 처남댁과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화면을 봤어요. 어머니, 형님께 무슨 말씀하신 거 아니죠? 말은 무슨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나저나 은하 얼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짝 스친 거야. 살짝? 살짝이요? 아유, 미안해. 그런 말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머님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으세요? 아니 고작 애 잠깐 놀아주셨으면서 그 사이에 얼굴에 흉이나 지게 하고 와!
잠깐이지만 아내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저게 무슨 상황이냐고 손가락질하며 저를 바라봤죠. 저는 좀 더 들어보자고 하면서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저 역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래봤자 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 저라고, 형님네 아니라고. 조심할게. 처남댁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어머니의 어깨를 확 밀치고 지나가더군요. 그 장면에서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내는 더 볼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저는 좀 더 찾아보자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친 것인지 처남이 헐레벌떡 뛰어나가자 처남댁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진짜 어머니 간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달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음식이 이상하다니. 그럼 제 혀가 문제란 말씀이세요, 지금? 처남댁이 불쾌한 듯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어머니께서는 신경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먹을 쥐고 있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손바닥이 따끔하더군요.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좀 더 뒤로 돌렸어요. 이번엔 처남댁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 대낮인데 벌써 마치고 들어오나 싶었어요. 처남댁은 오자마자 인사는 어디 가고 없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오더군요. 제가 생신 때 선물해드린 명품백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화려하게 옷을 바꿔 입고 나왔어요. 한쪽 손에는 빨랫거리로 추정되는 것을 쥐고 있었고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늦을 테니까 밥 챙겨 먹이세요. 그 애도 오늘 늦는다고 하고. 그래.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빨리 하실 때 신경 좀 쓰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드라이 하는 거는 그냥 맡기시라고요. 왜요? 돈이 아까우세요? 처남댁은 쥐고 있던 옷을 어머니 발 근처로 던지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옷을 주워 들고는 이리저리 돌려보시는가 싶더니 이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옷이 얼마짜린데 진짜 아깝게. 도대체 그동안 살림은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 미안해. 드라이 하는 건 줄 몰랐어. 어머니, 제가 미안하다는 소리 그만 듣겠다고 했죠? 미안할 행동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똑바로 하시라고요. 왜요? 억울하세요? 저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게?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고개를 저으셨죠.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오자고 말했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오는 게 문제야? 저년 머리채를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 감이 어디다 대고. 아내는 잔뜩 흥분한 상태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죠. 야, 이 등신아, 너 지금 어디야? 누나, 갑자기 뭔 소리야? 화가 잔뜩 난 아내는 처남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어요. 처남은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했죠. 저는 급하게 아내에게서 전화기를 빼앗고는 처남에게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라고 하더군요. 쉬는 날이라서 은하와 놀아주는 중이라고 말이죠. 처남댁 옆에 있어? 그 사람? 아니, 어제 1박 2일로 대학 동기들이랑 놀러 갔어요. 왜요? 그럼 어머니는? 엄마는 목욕탕 가셨는데요? 저는 그럼 어머니 오시거든 은하를 맡겨두고 잠깐만 보자고 했죠. 대충 지금 출발하면 그 시간쯤 근처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우리를 만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처남은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하는 동안에 아내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CCTV 속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녀는 왜 어머니가 아무 대꾸도 못하시고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점은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처남을 만나는 동안 집에 가서 어머니의 짐을 싸두라고 일렀어요.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모셔와야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쫓겨나기 전까진 우리가 모실 거야. 저는 혹시 모르니 은하의 짐도 챙겨두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엉엉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죠. 준이는 갑자기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저는 준이에게 엄마를 안아주라고 하고는 급히 올라갈 준비를 했죠.
차 안에서 저도 아내도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엔 동요로 크게 틀어두고 준이와 노래를 부르던 아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절대 어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머니 속상해 하실 거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니 힘드실 텐데 그렇게 울면 어떡해. 내가 그년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어떻게 엄마한테. 저는 울컥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빨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자는 말만 했어요. 아내를 집 앞에 내려주고 저는 처남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남은 집 두고 왜 밖에서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툴툴거리더군요. 저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고 하면서 CCTV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동안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처남은 언제 찍은 것이냐고 묻더군요. 최근이야. 저번에 어머니를 뵙는데 걸리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죠. 뭘?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야? 당연히 둘 다죠. 엄마도 왜 이런 일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이게 지금.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따로 보자고 하는 거야. 네? 매용, 지금 저 의심해요? 처남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우당탕 소리가 울렸죠. 카페에 사람들이 힐끔거리면서 우리 쪽을 바라보더군요. 저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CCTV 화면을 볼 때부터 이 일을 처남이 모르고 있었을까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차마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처남이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처남은 제 멱살을 잡고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죠. 내가 지금 우리 엄마가 저런 대접을 받을 때까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내가? 어떻게 매형이 날 의심할 수가 있어? 이거 놓고 얘기해. 누구는 그런 생각 하고 싶은 줄 알아? 몰랐다는 말이 더 이상한 상황 아니야? 할 말을 잃은 처남은 손에서 힘을 빼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망연자실한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는데 정말 처남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야겠어. 처남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선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갈게. 영상도 보내줄 테니까 처남댁이랑 얘기해봐. 우리까지 나서게 하지 말고. 진짜 왜 이런 일이... 처남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들어왔어요. 아내였죠. 아내는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처남에게 급히 집으로 가자고 말했죠. 다행히 멀리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금방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는 언제 왔는지 처남댁이 와 있더군요. 처남은 다짜고짜 처남댁에게 다가가서는 그녀의 양팔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왜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갑자기 왜 그러는데? 당신도 형님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처남댁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하면서 오히려 다들 왜 몰려와서 이러냐고 물었어요. 처남은 CCTV 영상을 그녀 앞에 들이밀고는 이게 뭐냐고 말 좀 해보라고 하더군요. 영상을 보던 처남댁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CCTV를 찾기 시작했죠. 어떻게 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CCTV 내가 설치했다. 어쩔래? 네가 하도 우리 엄마한테 수상하게 굴길래 설치했어.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너 이렇게 못돼 처먹은 짓을 하는데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께서는 온몸을 떠시며 준이와 은하를 품에 안고 계셨죠. 저는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거실에 모인 식구들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형님,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어떻게 동생네 가족이 사는 집에 CCTV를 설치하세요? 사생활 침해? 그래, 내가 사생활 침해 좀 했다.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는 건 잘한 일이고? 그거는... 네, 제가 말이 좀 심하긴 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이유? 이유가 있어? 어떻게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형님은 그동안 따로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머니 정신이 좀 이상하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고 자꾸만 위험하게 실수를 하신다고요.
처남댁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저도 처남도 아내도 입만 떡 벌리고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나사가 풀린 것도 아니고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냥 그렇게 둬요?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야, 정신이 이상해? 그래서 병원은 모시고 갔어?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셔? 아니지? 내가 너 집에 일찍 들어오는 꼴을 못 봤는데 그랬을 리가 없지. 행동하는 거 보면 딱 알지. 그런 걸 뭐하러 병원까지 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던 아내가 순식간에 처남댁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처남댁은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둘렀지만 아내에게는 닿지도 못했죠. 이게 좋게 말을 하니까 입 밖으로 나오면 다 말이야? 어디서 입으로 똥을 쳤싸고 있어? 아내는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윽박질렀어요. 처남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다 자신의 탓이라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저는 적당한 선에서 아내를 말리기 위해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다들 무슨 일이야? 그만두지 못해? 아내는 피곤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마지못해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아줬어요. 산발이 된 머리를 급하게 정리한 처남댁의 얼굴엔 피가 몰려 불다 못해 곧 터질 지경이었죠.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신 듯 망설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수를 좀 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안 그랬다가는 이 집을 날리게 생겨서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어. 그래서 이서방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서방이 사다 준 물건들을 내다 팔았는데 그걸 며느리한테 들켰어. 어머니의 고백에 놀란 저는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물었어요. 이서방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대해주고 사위 이상으로 나한테 신경 쓰고 챙겨주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그런 자네가 준 걸 내다 팔았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냥 꽁꽁 숨겨두고 싶었어.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요. 그 꼬투리 잡힌 걸로 그럼 계속 참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그깟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모욕을 참아내며 사셨냐고 어머니를 안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죠. 처남댁, 다시 말해봐.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셔? 어떻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처남댁은 어머니가 다 터뜨리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이리저리 눈동자를 돌리고 있었어요. 딱 봐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눈치였죠. 처남은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살겠냐? 이혼하자, 이혼. 나는 너랑 죽어도 못 살아. 처남이 이혼을 언급하자 처남댁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눈을 시퍼렇게 치켜뜨고는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소리를 질렀죠.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처남도 만만치 않더군요. 처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처남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처남 탓으로 돌렸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날 내가 너랑 자지만 않았어도 은하만 생기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인 줄 알아? 너 때문이잖아. 처남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기 인생을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동안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는 은하와 준이를 양팔에 안아 올렸죠. 고성이 오가는 모습에 아이들도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눈 딱 감고 있으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꼭 안으며 현관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처남댁이 은하를 부르며 달려들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더 가까이에 있던 처남이 빠르게 그녀의 팔을 낚아챘죠. 내 새끼 데리고 어딜 가? 아내는 처남댁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네 말대로 네 인생을 망친 게 은하랑 내 동생 아니야? 너 이번 일 깔끔하게 정리해. 그때까지 어머니랑 은하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누나, 고마워. 죄송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매형.
우리는 길길이 날뛰는 처남댁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많이 놀랐는지 차를 타자마자 잠들었죠. 어머니께서는 무슨 죄인이 되신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양쪽으로 자신에게 기댄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착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집에 도착한 저희는 안방을 치워 어머니가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서성이더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아내도 그런 말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머니께 돈 문제는 얼마나 해결이 되는지 물었어요. 망설이시던 어머니께서는 날랐던 지인이 사기죄로 잡혀서 곧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어머니 더 이상 신경 쓰실 일도 없겠어요. 내가 이 서방 볼 면목이 없어. 또 그런 말 하신다. 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는 무거워진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일부러 밝게 말씀드렸어요. 아내 역시 괜찮다고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동안은 이모님 부를 필요 없어서 돈 굳었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죠. 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반응에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네 식구로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아내는 이번에야말로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평화를 찾아갈 동안 처남은 무척이나 바쁘게 시간을 보냈어요. 은하를 보러 몇 번 내려오긴 했지만 처남댁과의 이혼이 뜻대로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처남댁 쪽에서도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버틴다고 들었습니다. 급기야 이혼의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요구한 모양이더라고요. 처남은 아무래도 재판까지 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다시 본사로 복귀하게 됐어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남댁과 오고 가며 부딪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다른 동네에 집을 알아보았답니다. 전세로 주던 집은 팔아버렸죠. 다시 올라간다는 말에 어머님께서는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이내 다른 동네라는 사실에 안도하시는 눈치였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처남댁과의 일이 마음의 상처로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은 어머니께서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처남의 이혼이 빨리 해결되길 바랐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아내는 소원처럼 어여쁜 딸을 출산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새로 태어난 생명에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이 아기가 복덩이인지 때마침 처남의 이혼 소송도 승소로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도 친권도 모두 처남이 가지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은 물론 접근 금지 처분도 받아냈죠. 앞으로 은하 앞에도 어머니 앞에도 절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어머니께 저지른 행동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처남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끝까지 가볼 예정이라고 눈에 불을 켜며 말했어요. 한참은 더 지나고서야 알게 됐는데 처남댁은 이혼 이후 연구소에도 소문이 나는 바람에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만두고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은하를 만나고 싶어 하더니만 그것도 이혼 판결이 나고 나서는 전혀 찾질 않았어요. 심지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이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물론 저희가 접근 금지를 신청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화도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는 양육권은 줄 수 없다고 난리까지 피웠던 것도 자신이 유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겠냐고 하더군요. 처남댁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도 궁금하지 않지만 제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은 시간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생겨 어머니가 겪은 고통만큼 당해보고 뼛속 깊이 반성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네요.